예, 여러분, 이상한 데서 수업 찍죠. 여기도 학교에 있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뭐 이런 공간을 또 찾아서 들어왔네요. 아무튼 이런 공간이 있어요. 학교에.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은 딱 여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약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는가 뭐 이런 거 하면서 특히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자, 오늘 그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 또는 한쪽에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는 상황, 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계약. 자, 이 계약은 이거는 이게 이제 일종도 필요 없죠.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게. 자, 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 이 의미를 알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그 정도 사물의 판단 능력 정도는 있어야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 능력이 일단 우리 사람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맨 처음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우리 권리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권리 능력 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그 정도 사리분별을 하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능력이라고 부르죠. 이 행위 능력이 이렇게 들어있지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권리 능력을 갖고 지울 뻔했네. 당연히 이 권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계약의 주체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이 의사 능력은 갖고 있어야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여기서 권리 능력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능력의 시작부터 얘기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을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이 권리 능력의 주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의사 능력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우려고 그랬는데 지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사 능력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 사물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정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만 7세부터 물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만 7세 정도부터 그러니까 초등 1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의사 능력을 갖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초딩 1학년 때부터 그 쭉까지는 계약의 주체가 즉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의사 능력만 있는 누구누구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자, 의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은 없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가면 여기 요거예요. 요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갈게요. 일로 가야지. 예. 아이고.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는구나. 어이씨. 잠깐만요. 됐다. 이게 제가 더블 클릭을 했더니 페이지가 바뀌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일로 왔습니다. 자, 의사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의사 능력만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제한 능력자죠. 자,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도 계약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행위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계약은 완전치가 못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약이 완전해지려면 행위 능력, 이 사람들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보통 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라 그러면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슈퍼에서 뭐 얼마짜리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훨씬 비싼 진짜 큰 돈 들어가는 진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를 들어 여러분 나 알바 할 거야. 그래서 알바 하겠다고 딱 가면 알바 사장님이 너 허락 받았니? 부모님 허락 받았니? 물어보신단 말이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알바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허락 없이, 즉 법정 대리인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은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부모님 허락 받았니? 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실제로 확인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허락이 필요해요. 그 허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의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사전 동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일단 지르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일단 지르고 허락받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지르고 허락받는 방법. 저는 다 커서도 이 짓을 했었네요. 제가 옛날에 조그마한 차를 처음에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다 이거 딱 3년 타고요. 딱 3년 타고 지금 타고 다니는 중간 차를 바꿨거든요. 차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집에다 얘기하기가 참 뭐한 거야 이거. 차 바꾼다는 게. 그래가지고 일단 질렀어요. 일단 이 차를 저랑 친한 다른 사람한테 팔고요. 400만 원 주고 팔고 2천만 원짜리 차를 샀거든요. 일단 질렀어요. 일단.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야, 이건 누구 차냐? 그래서 차 바꿨어요. 네, 이러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일단 차 크니까 좋긴 좋다. 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전 나이 먹고도 뒤에, 일단 지르고 뒤에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지르고 뒤에 허락받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동의 점 추인.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뒤에 가서 허락해주는 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온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 그럼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같은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 여러분 제한 능력자 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의사 능력만 있는 케이스. 자,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 케이스.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어떻게? 유효하게. 즉, 효력이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질 수 있는 행위, 즉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행위 능력이 여기도 있네요. 예, 이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계약이 온전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무슨 얘기예요? 성인은 성인부터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잠깐만요. 여기까지 쓰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왜냐하면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행위 능력은 성인부터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미성년자 성인의 핵심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즉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확연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책임 능력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책임지는 능력이거든요. 즉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는 이거는 의사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요. 14세부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방금 전에 행위 능력이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으면 아주 깐난쟁이가 아니면 보통 우리나라 14세부터는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책임 능력은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년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은 민법상으로 봤을 때 이 행위 능력의 유무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핵심은 이 행위 능력이다. 핵심은 행위 능력. 아이고, 다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의사 능력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하진 않다. 완전하진 않다. 행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 가능하고 완전한, 즉 온전한 계약이 된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의사 능력만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온전한, 즉 계약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행위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나를 감독하는 사람. 그게 누구? 나를 감독하는 사람, 법정 대리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의 효력 그리고 채권으로 가보죠. 자, 계약은 계속 계약입니다. 자, 계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무엇을 하겠다잖아요. 또는 무엇을 주겠다. 뭐 그게 똑같은 말이죠. 뭐 하겠다나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하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무엇을 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서로 의무, 권리 이런 거잖아요. 거꾸로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계약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슈퍼마켓 가가지고 제가 컵라면 너구리를 샀습니다. 너구리를 사가지고 너구리를 아직 안 샀죠. 너구리를 들고 슈퍼 아저씨한테 딱 줬을 때 아저씨가 띡 하고 찍고 저한테 줄 때 나는 너구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나에게는. 그리고 아저씨는 나에게 너구리를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아저씨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나에게 너구리를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가 됩니다. 즉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성립돼요. 양쪽 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권리 중에 받을 권리, 어떤 급부 이행을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을 권리, 이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 한 의무, 이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 보면 권리죠. 이행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이행해야 할 의무예요. 제가 좀 왜 여기에 동그라미 썼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권리, 채권, 의무, 채무. 됐죠? 권리니까 채권, 의무니까 채무. 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즉 권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권리자, 채권의 권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채무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채권. 그래서 보통 채권 채무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채권 채무 관계. 채권자, 빚쟁이, 채무자, 빚 갚아야 되는 사람. 예? 채권자, 독촉한 빚 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 아무튼. 채무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라 그러면 보통 돈 관계니까요. 보통, 근데 원래 모든 게 다 돈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채권은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 갚을 사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돈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채권자는 뭔가를 요구할 사람, 즉 받을 사람, 채무자는 무언가를 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관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얘를? 자, 이제 채무 불이행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채무자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론 책임 없는 사유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본인의 책임, 이 책임은 뭘까요? 이런 책임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일부러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이 책임 있는 사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채무 불이행의 케이스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인데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행지체, 무슨 뜻일까요? 지체? 늦어지는 거. 예를 들어 언제까지 내일까지 뭘 주기로 했는데 내일 못 줘. 근데 주긴 줄 거야. 근데 늦어져. 이행지체고요. 이행불능, 못 줘. 아예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예. 그럼 그걸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은 예를 들어 100원을 주기로 했는데 한 80원만 줬어요. 다 주지 못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불완전 이행 이렇게 부르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뭐 이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자 1억을 꿔줬는데 이 돈을 안 갚어. 이게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어. 이씨. 그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죠. 그게 돈 안 갚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죠. 또는 뭐 있을까요? 자, 내가 어디 가서 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 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임금을 안 줘. 얘가 돈을 안 줘.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케이스. 이거 올해도 졸업한 제자, 우리 학교도 아닌 전학교, 제가 근무했던 전학교, 3년 전, 3년 전에 가르쳤던, 4년 전인가요? 아무튼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르쳤던 애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뭐 어쩌고 해서 야, 결론만 얘기해. 너 돈 못 받은 거잖아. 월급 못 받은 거잖아. 되게 그렇대요. 되게 흔해요. 이런 거. 자, 이거 어쨌든 자, 임금이 안 들어와요. 이것도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런 것도. 자, 이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 편? 채권자 편. 왜? 돈 꺼줄 거니까. 어쨌든 받을 편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 받을 편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채무자는 당연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굳이 뭐 잘잘못을 따지라면 그건 채무자가 잘못입니다.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하긴 뭐 어쩔 수 없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권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은, 예를 들자면 자, 을이 공장을, 아니면 이제 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을이 토지를 제공하고 갑이 이 토지에 뿌릴 뭐 둘이 농사를 짓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갑이 이 토지에 뿌릴 뭐 비료, 씨앗 뭐 이런 거를 사기로 했다고 쳐요. 자, 그래서 이 갑이 이 비료, 씨앗 이런 거를 샀어요. 근데 을이 토지를 제공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료에 쌓아둘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씨앗
요즘엔 씨앗 몇 년 가죠. 아무튼 이거 썩었다. 이거 다 썩어버렸다. 그렇게 치죠. 이거 다 버려야 됐다. 썩었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예를 들어 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자, 사과를 사기로 했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사과를 팔기로 했고 을이 돈을 주기로 했어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갑이 사과를 그래서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을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려요. 또는 돈을 당장 못 주게 했대. 그러면 그래서 이 갑한테 손해가 가요. 아무튼 이런 손해가 갔을 때입니다. 손해가 갔을 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보통 손해배상을 하면 당연히 계약은 해제됩니다. 해지가 아니라 해제예요. 해제. 기존에 있던 계약이 해소되는 거, 없어지는 거를 해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한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아무튼 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일방의 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하자를 근거로 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그것을 해제라고 부른다. 됐죠? 자, 마지막 강제이행. 이 강제이행이 재밌는 겁니다. 강제이행이. 자, 강제이행은 강제로 뺏는 거예요. 이건 강제로 뺏는 거예요, 이건. 그거 어떻게 강제로 뺏느냐? 이 사람 재산을 경매에 붙여야죠. 이 사람 재산을 경매에 붙여야죠. 자, 본래 채무의 이행이 만약에 본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자, 100만 원을 꺼주고 을이 이것을 안 갚았어. 을이 이걸 안 갚았어요. 그러면 갑이 야, 을아, 이거 돈 갚어 이 시켜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을이 못 갚아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을의 통장에 딱 보니까 이 시기에 1000만 원이 딱 있네. 그러면 갑은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강제로 이 중에 100만 원을 압류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린 강제 이행이라고 불러요. 또는 얘가 당장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진 않은데 얘 딱 보니까 얘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딱 받아. 월급을 받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 20만 원씩 받아. 그러면 이 월급 통장을 압류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월급 통장을. 그래서 이 월급 통장을 딱 압류해 버리면 이 사람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 중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딱 그거 빼고는 못 건드려요. 이 통장 못 건드립니다. 돈 갚을 때까지 못 건드려요. 또는 여기서 달달이 20만 원씩 해서 돈 다 갚을 때까지 거기에다 법정 최고이자율 때려가지고 법정 최고이자율이 28점 몇 프로죠 아마? 그거 때려가지고 돈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돈을 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강제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강제이행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법원의 판결로 강제이행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담보권 행사. 자, 담보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라는 거는 보증이잖아요. 보증하는 걸로 물건을
건이라고 썼지만 물건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이 물건이 이 물건이 아니고요. 물건이에요. 미안,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이거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 물에 대한, 즉 공작물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걸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꿔줬는데 얘가 그걸 안 갚어. 근데 을한테 딱 보니까 을이 집이 딱 있어. 집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얘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너 안 갚으면 처음에 이거를 너 갚을 때까지 이걸 담보를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팔지도 못해요. 그런 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 수는 있는데 아무도 안 사요. 엔간하면 안 사요. 이거 사면 바보예요. 이런 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담보 물건이 잡혀 있으면 그 물건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자, 을 입장에서는 야, 집이야. 어차피 나 그거 팔 거 아니야. 나 그냥 거기서 살 거야. 그럼 뭐 여기 담보권을 잡아놓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권을 갖고 있다가 이 담보권을 이용해서 역시 이것에 대한 강제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보권을 갖고 이것을 압류를 해서 그게 이제 강제 이행이에요. 이 담보권을 갖고 이걸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이거를 경매에 넘겨요. 경매에 넘기면 팔리겠죠. 그럼 이게 현금이 만들어지겠죠. 이 현금 중에 100만 원과 플러스 경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방금 이거는 이 담보권과 강제 이행이 결합된 형태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재밌는 얘기들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당연히 강제 이행이 되면 당연히 나는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는 해제되겠죠.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는 해제됩니다. 왜? 계약 관계가 끝났잖아요. 내가 걔한테 받을 거 다 받고 딱 끝났잖아요. 받을 거 다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특히 이런 거에서 요거 강제 이행,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빨간 딱지. 빨간 딱지. 담보권 행사 강제 이행.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 빨간 딱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집에 이렇게 막 누가 확 들어가지고 뭘 탁 보여주고 서류 딱 보여주고 막 들어가세요 뭐 이러고 막 저 TV 냉장고 세탁기 막 이런 거에 막 빨간 딱지 막 붙여놓고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일단 첫 번째 그게 이제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빨간 딱지 붙인 거를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팔아먹는 걸 강제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매형이요. 우리 매형이 회사 다니다가 그 회사가 망했어요. 우리 매형 참 파란만장하죠.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했어. 그러니까 뭘 못 받았냐면 월급을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이 밀린 월급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거 채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밀린 월급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IT 회사란 말이죠. IT 회사. 그래서 이 IT 회사에 있는 그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다
다 띄어가지고 그거 다 팔아먹고 의자, 책상 뭐 싹 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누가 줘? 예,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지금 종례를 해야 되는데 종례 시간 된 거를 까먹고 수업을 찍고 있었네요. 근데 종례 없다고 해놨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미안해요. 괜히 시간.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로록 다 서류 저 뭐야 그 책상, 컴퓨터, 뭐 프린터기, 뭐 복사기 다 꺼내다가 거기 직원들이 그걸 다 팔아먹고 그걸 현금화 시켜서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강제 이행이에요. 그 강제 이행. 그래서 당시 제 컴퓨터가 되게 최신형 컴퓨터였어요. 제 컴퓨터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진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IT 업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터였습니다. 왜 썼느냐? 매형이 갖다 줬거든요. 팔다가 팔아먹다 나중에 줘줬거든요. 자, 얘기가 좀 많이 갔네요. 아이고 36분 많이 갔네요.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도록 하지요. 바이바이.